네, 헬로우 피칸 팟캐스트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의 3주 만에 지금 저희가 녹화를 시작하는 건데 테드님께서 그렇죠. 테드님께서 그 오스틴으로 네, 왔었을 때 잠깐 갔었어요. 저희가 막상 대면으로 보니까 이걸 할 일도 많고 해가지고 좀 팟캐스트에 소홀해졌었는데 잠깐 이제 다시 켈리로 돌아가시고 그렇죠. 이제 시간도 좀 생겨서 네, 다시. 팟캐스트를 네.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 뭐 바로 핫토픽으로 들어가죠. 그럴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중국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서 원래 기존에는 이제 금리가 높았으니까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 굳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자가 낮아지면서 어차피 중국도 이자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어, 돈을 빼서 이제 좀 미국 주식이 활성화되니까 좀 더 많이 소비하려는 분양이 좀 큰 것 같고, 최근에 중국이 내수시장 부양한다고 엄청나게 뭐 정책을 했어요. 내수시장 살리겠다고. 거기도 내부 사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된 게 아니라서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외부에서 예측하기에는 거의 바닥을 찍고 있다. 그래서 음, 그쪽도 많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듯이 이제 뭐 내수 시장 위주로 하고 있는데, 뭐 중국 내수 시장이 좋아지고 뭐 하면은 세계한테는 딱히,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좋을 것 같아요. 수출을 좀 더 많이 한다는 얘기고, 소비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뭐 미국은 좀 덜하겠지만은 한국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낄 것 같긴 하죠. 음. 지금 그러니까 차트가 어쨌든 차트를 어떻게 읽는 거죠? 정확히 이게 아, 마이너스 네, 이게 네. 8월 달까지였는데 이제 8월 5일쯤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니케이 지수가 한 10%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나스닥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는데 중국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미 바닥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영향이 없었는데 그 뒤로 이제 이 차트에서는 조금 꾸준히 하향성을 타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반등을 했어요. 소폭 반등을 했고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서 더 같이 따라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음, 예측이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 기억하시나요? 이거 네. 갑자기 하루 종일 일어났는데 막 일본 주식시장 저 밑에 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알기론 일본 금리가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까웠다가 이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맞아요. 올리려고 이제 인상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사단이 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어, 저 그때 나스닥도 많이 빠졌었고 그쵸. 예. 근데 뭐 확실히 혹시 미국은 미국이라고 느끼는 게 결국 다 회복을 해서 또 상한가를 찍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8월 네, 8월 말까지만 차트잖아요. 나온 근데 차트라 지금 네. 현재는 나스닥 같은 어, 경우는 18,000이 넘지 않았나요? 넘었죠? 네, 네, 넘었으니까 넘었을 거예요. 예, 대단한 나라예요. 또 네. 고가까지 또 기록 갱신을 해버렸네요. 네. 뭐 중국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동안은 엄청 위축되어 있었는데 뭐 아, 한참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어, 어쨌든 좀 유망하다 해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 그러니까 특히 미국 쪽에서도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그쵸. 했었잖아요. 뭐 코로나 그렇죠. 전을 비교하자면. 확실히 느끼는 게 어쨌든 사회 체제가, 그러니까 미국 자체는 완전 자유시장이고 맞아.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아까 테드께서 말씀한, 어, 좀 투명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정확히, 그쵸. 예,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죠. 어찌 됐든.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어쨌든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를 많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보여주는 건데, 네. 뭐 중국도 말은 안 하지만은 아마 뭐 청년 실업률도 엄청나다고 뭐 들리는 것도 있고 뭐 어느 그렇죠. 나라나 네. 힘들겠지만 전 중국도 세계적으로 다 그러네요. 전 네. 세계적으로 다 네. 힘드니까. 네. 우리나라도 제가 어디서 이거는 그냥 릴스에서 봤던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사실 팩트 체크는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네네. 현재 그 20대 실업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음 5, 60대 취업률이 가장 높대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말은 되긴 하는데. 뭐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그 20대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5, 60대시니까, 음 20대가 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5, 60대가 이제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을, 그런 네, 뭐 뭐 그런 것도 있고 신입 신입을 안 뽑으려는 경향도 좀 있을까요? 그냥 음 회사에서. 회사에서 오히려 경력직인데 60대 분들이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다시 취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비싼 연봉을 쓸 바에 회사 입장에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을 뭐 당장은 우선은. 당장은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뭐 사회 초년생들을 이제 취직하는 데는 뭐 좀 세금이나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주던가 음, 해서 격려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애, 지, 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어 그냥 예를 들면은 제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뭐 아직 대학교 졸업 안 한 일부러 안 한 애들도 있고요. 그냥 음, 휴학하면서 이것저것 자격증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아직도 졸업 안 한 애들도 많고 물론 군대 2년 있었지만 어 그래서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취준도 되게 원래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더 힘들고 그냥 알바해서 좀 모아서 좀 쓰고 약간 그런 거 반복하는 친구들 좀 보이고 그렇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특히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나아졌으면 하는데, 오늘 에피소드 자체가 좀 어쨌든 뭐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은 맞습니다. 뭐 계속해서 다음 토픽으로, 네, 넘어가면. 아, 네. 뭐 몇 주간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 쪽 사정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런 군사적인 작전이 있었다면 이제 주변 국가들까지 어느 정도 참전 아닌 참전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진짜 거의 최고조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 사진은 그러니까 이란이 아니라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 그 수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이 폭격당한 거 아, 사진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죠. 그 적국 영지 내면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관을 폭파시켰다. 아무리 그 대사관이 그 대사관 나라 것이라고 해도 이거는 솔직히 주권 침해, 주권 침해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중동 사정이 이 정도로 좀 많이 복잡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의 어쨌든 여파가, 그런, 이제 중국이랑 대만도, 어, 그러니까요. 이슈가 있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중국이 어, 비슷한 좀 길을 걷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한창 중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중동 쪽 전쟁이죠. 아무래도 네. 워낙 그 자원이나 그런 게 많이 엮여 있을까.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동을 불러올 수 있는 게 이제 양안 전쟁이긴 해요. 대만이 공격당했을 때. 뭐 반도체. 중동하고 네 비교할 수도 없게 이제 엄청 휘청휘청거릴 것 같은데, 제발 안 그러기를 바라야죠. 네, 네. 당연히 그럴 리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동 중세는 워낙 하루마다 바뀌는 거라 저도 뭐 어제인가 뉴스에서 테헤란 공습 소식도 듣고 했는데 이건 하루하루마다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제 대선 준비 중이라 많이 바쁘고 중재를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음,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결국 이게 세계 정세가 좀 불안정한 만큼, 음, 미국도 결국 지금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그 2년 만기 채권이랑 그 10년 맞아요. 만기 채권 차이. 이제 이걸 뭐 그래프가 이긴 한데, 이 차이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쵸. 네. 아무래도.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쨌든 원래 정상적인 경제라면 10년 만기 채권의 그 이자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 그러니까 좀 더 숏텀으로 봤을 때 2년, 앞으로의 2년이 좀 더 불확실하다 그러고 어떻게 얘기하는 그쵸.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지난 에피소드 때가 이제 딱 그 이 차이가 역전됐을 때 거의 저희가 녹화를 했었던 맞아요. 건데, 더 벌어졌어요. 네, 훨씬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지표 중 하나고, 그 다음 지표가 사실 금이거든요. 다른 지표 중 하나가 금값인데, 이게 사실 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오랫동안 그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하죠. 그걸로 사용되어 음, 왔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게 정확히 이제 어쨌든 달러를 들고 있으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 자체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그거를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쵸. 어, 실질적인 금에 넣겠다. 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뭐 금값은 계속 오르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이런 금값이나 뭐 은값 이런 것들은 다 오르는데,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한 9월 18일이었죠. 맞아요. 그때 50 베이스 포인트를 낮추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상승폭이 무지하게 커요. 어, 네, 되게 그러네요. 많이 높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시장 상황이 뭔가 인플레이션을,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음,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게 되게 또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걸로 그쵸. 현금을 결국 여기다가 지금 다 흐름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금으로. 음,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트레디셔널한 그 인플레이션 해칭 툴이라고 보면, 그 비트코인도 이제 곧 그런 식으로 음,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견이 뭐, 있나요? 생각하나요? 예. 개념 자체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이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해지가 되는 건데 그렇죠. 비트코인도 뭐 모든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정된 물량이 있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가치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인데 금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해지하는 거면은 비트코인은 그냥 정세 음, 느낌이 드나요? 약간 어떤 국가의 안정성, 불안정성 그런 것들에 좀 해진이지 않나. 아무래도 그래서 정책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네, 규제 부분이나. 규제 부분도 있고 뭐 세계 정세가 더 혼란스러워질수록 만약에 미국의 그 뭐라고 하죠? 기축통화 네, 네. 그, 지, 그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은 훨씬 더 오를 거라고 저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직도 굳건하니까 뭐 인플레이션 해칭한다고 비트코인에 넣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할 것 같긴 해요. 음, 음, 워낙 이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금리 얘기와, 그러니까 채권, 그다음에 네. 금에 대한 얘기를까지 했고, 다음 토픽 같은 경우는 아, 어떤 게 있죠? 네. 최근에 크게 뉴스 보도가 됐는데 아칸소 주에서 대량의 리튬 광산이 발굴됐다고, 약간 광산이 아니고 리튬 매장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 500만에서 최대 1,900만 톤인데 만약에 1,900만 톤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거의 어 136%라고 했으니까 2배 이상인 거죠. 2배 이상인 거죠. 네, 2배 이상으로 매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리튬이 대단한 게 이게 배터리에 쓰이는 주재료가 리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도 그렇고 모든 가전제품은 리튬은 필요로 하거든요. 저 랩탑, 핸드폰. 전기차는 뭐 점점 그러니까 전기차를 봤을 때 제일 값이 나가는 게 아무래도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기술이 뭐 전기차 가격을 되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배터리가 엄청 큰데 당연히 자원이 많으면 공급량도 많아지고 어 가격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내려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어 전기차가 아무래도 일반 기름차보다는 비싸요. 만약에 내가 제일 싼 전기차를 사겠다. 내가 제일 싼 기름차를 사겠다 했을 때 전기차가 아무래도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맞먹는 수준이 뭐 10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음, 제 생각에는. 10년보다도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미국 속도가 뭐 워낙 모르니까. 워낙 빨라서 예. 뭐 애초에 지금 기술도 더 좋아지고 있어서 그쵸. 같은 물량으로 더 많이 그 이제 담고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이 더 빨리 좋아지고 있어서 그거 더하기 이제 공급량도 많아지면은 네 엄청난 미국 미국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인 것 같아요. 네. 그 뭐 지금 경유차 가격만 보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저렴한 차가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선 네. 닛산 그 벨사였거든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2만 불 이내, 그러니까 거의 19,000, 18,000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애초에 신형차인데 어 2만 불 이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2만 불 이상을 깔고 가야 되는 수준이고 뭐 사실 전기차만 하더라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테슬라 그 기본 모델 그 그러니까 Model 3에서 네. 기본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롱레인지 말고 그것도 뭐 텍스 크레딧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3만 불대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싼 차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 싼 차는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차이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만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이 격차가 점점 더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은 요즘에 많은 대기업들이 그 독점 관련해서 많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구글하고 애플입니다. 어떤 독점이냐? 일단은 제일 큰 거는 플랫폼 자체로 수수료를 걷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애플은 훨씬 더 심하긴 한데, 만약에 제가 앱을 냈어요. 앱을 냈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벌 수 있잖아요. 뭐 아이템을 팔든 뭘 어떻게 해서 팔든. 근데 그러면은 모든 그런 거래에서 이제 30%를 떼가요. 어, 정말 많이 떼가죠. 수수료가 30%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자들은 이미 30%를 떼이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유튜브 결제한다고 했을 때 아마 애플 아이폰 앱에서 결제하는 거랑 그냥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 아, 크기가 이제 애플이 걷어가는 만큼 조정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로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독점 아니냐 이게 이제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둘이 합치면 이제 100%잖아요. 시장이 100%인데 두 기업이 그냥 그 그 OS랑 그런 핸드폰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30%를 떼갈 수 있냐라는 의문점들이 뭐 근래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뭐 크게 소송이 된 거는 이제 크게 이제 일이 난 거는 최근에 구글이 어 판결에서 졌어요. 좀 이례적이게. 그래서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그런 그때 분위기랑 좀 비슷한 느낌도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음, 아직 한 3, 4년이 더 걸리겠지만 아직도 정부 쪽에서는 분리를 원하고 있고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은 뭐 그건 그거대로 시장에 많이 여러 가지 파동이 생길 게 크죠. 그 틈이 보이면은 스타트업들이 낄 자리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판세가 바뀌다 보니까 그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분리가 된 거예요? 뭐랑 뭐가 분리된 거죠? 그때는 거의 분리 직전까지 하다가 네. 분리가 안 됐어요. 이제 제가 아, 알기로는 윈도우랑 이제 나머지를 분리해라 막 그런 거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OS를 오픈하겠다. 막 자기 앱들을 뭐 강제로 깔지 않게 하겠다. 뭐 그런 약속을 하고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어, 진짜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뭐 그때는. 그럼 구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분리가 된다면은 지금 예측하기로는 아마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크롬 쪽을 분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안드로이드 OS 자체를 다른 회사로 분립하고 그다음에 뭐 크롬 브라우저도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독점이죠. 이제 따로 회사로 분리하고 이제 검색 엔진이랑 분리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가 주 목표인 것 같아요. 뭐 미국은 이제 뭐 반독점 소송하지만은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졌거든요. 빅테크들이. 애플은 애초에 그 되게 이미지가 다른 거는 절대 허용 안 되고 오직 우리 것만 써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른 앱스토어도 허용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고요. 뭐 이러면서 그 물결이 미국에 드디어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음. 애초에 그 판결 자체가 서치 엔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였죠. 그걸 중점으로. 근데 판결 구글이. 자체는 네, 이제 구글이 뭐 애플한테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면서 기본 검색 엔진을 설정하는 게 이게 과연 소비자들의 음, 맞는 선택인가가 중점이었는데 그거가 첫 판결에서 이거는 독점이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어, 비용이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네, 20 빌리언? 네. 네. 20조 원, 그러니까 뭐, 어, 환율 제외하고 20조 원 정도 된다고. 그쵸. 그게 아마 그 애플 그 사파리 앱에서 나오는 검색 수입의 36%인가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뭐 그 두 기업 사이에서는 윈윈일 수도 있지만은 소비자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죠. 선택권이 없는 거니까. 네, 네. 뭐 근데 바꿀 수는 있어요. 지금도 그 기본 검색 엔진은 바꿀 수 있는 거는 꽤 됐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바꾸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할 사람들이 얼마나 네, 되냐. 예, 네. 네. 애초에 처음 쓰는 거에 계속 쓸 가능성도 높긴 하니까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분리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가? 음, 아니면은 좀 더 크게 나아가서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가? 음, 음, 진짜 안 좋은 케이스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안드로이드가 분리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 OS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치고 나오는 거는 중국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음. 애초에 지금 폰 생산도 거의 많이 엄청 올라가는데 거기다 그냥 자체적으로 OS 탑재하고 그러면은 뭐 국가적 안보랑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선택이죠. 네, 선택이네요. 있습니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까요? 네. 아, 최근에 허리케인으로 타격을 받은 주들이 꽤 있죠. 이제 플로리다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혹시 그쪽 그 피해를 입으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약간 PS의 개념을 알려드리면은 자연재해 신청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QR코드하고 뭐
인스트럭션을 가져왔습니다. 음. 아, 확실히 플로리다가 그 보험비가 정말 비싸잖아요. 장난 아니죠. 예. 아예 보험을 안 해주는 회사도 있고, 네. 어, 서비스 안 해주는 회사 네. 있죠, 플로리다에. 참. 뭐 허리케인 오는 거의 연례 행사니까요. 근데 얼마나 세냐가 문제인데, 요번에 온 거는 꽤 세서 네. 좀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텍사스 같은 경우도 허리케인 종종 등장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왜 본지 꽤된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겨울에 아,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한번 한파가 몰아닥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좀 아니면 대비할 뭐 때도 되는데, 그렇죠. 네, 우박이 내리거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패턴이 아니라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월, 3월에 뭐 갑자기 도로가 그쵸. 언다든지 그래서 확실히 되게, 이런 텍사스, 주들이 맞아요. 보험비가 대비가,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만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비도 그만큼 비싸고 맞아요. 그렇죠. 텍사스는 이제 겨울 오는 거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게 한 4, 5년, 저는 4, 5년이 뭐야, 한 7, 8년 전에만 해도 눈은 거의 뭐 보지도 못했고, 보러 오는 것도 보기 어려웠는데, 최근 4, 5년에 눈은 당연히 오고, 도로도 당연히 한 번쯤 얼고, 막 그런, 이게, 기후변화가 느껴지지 않나요? 텍사스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지역에서는 뭐 크리스마스 때도 막 80도고 막 이랬었는데 음, 점점 갈수록 좀 더 겨울이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글쎄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90도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워낙 예측할 수 없는 날씨라 텍사스가 아마 내년 2, 3월 때 좀 추워지지 않을까. 항상 네. 그때 춥더라고요. 네, 신기하게. 그래서 뭐 겨울을 대비한다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이게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겨울이 보통 뭐 11월, 12월, 음, 1월이라고 얘기했을 때 2월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긴 뭐 하죠. 보통 추운 지역들은 그때를 다 대비하는데 왜냐면 그때 자체에 그 시기에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뜬금없이 3월 아니면 아예 안 올 때도 있고 뭐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애초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손에 될 수도 이어서 있어요. 네. 이어서 사실 안 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해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럴 땐 그냥 집안에서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안전하게 기억하시잖아요. 그 우리 전기 네 전기 나갔을 때 저 전기 복구가 안 전기도 돼요. 일주일 동안 전기 없이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전기가 되는데 어 이게 거의 복부복 수준으로 어떤 동네는 전기가 안 나오고 히터가 안 나오고 하니까 뭐 친구 집 갔는데 진짜 눈 쌓여 있고 그랬거든요. 이게 좀 음, 네. 아무튼 뭐 피해 지역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당연히 재난지원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약간 물가 쪽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되게 신기한 지수를 봤는데 버터하고 코코넛 가격이 작년 대비 86%나 상승했다고 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콜릿이나 그런 걸 많이 안 먹어서 많이 못 느끼긴 했는데 와 86%면은 아 애초에 별로 싸지도 않았는데 86%면 거의 가격이 두 배로 뛴 건데 그리고 이제 버터나 그 코코아가 그 초콜릿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본 재료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빵 같은 안 거에 들어가는 데가 당연히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기본 이런 재료값이 오르니까 음식값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자연재해랑도 연관이 있나요? 왜냐면 커피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그 네. 커피 값이 엄청 커피값, 코코아 값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산지가 보통 이제 주로 아프리카나 그 지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딱 특정 지역들이. 맞아요. 거기서 뭐 자연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되게 많이 상승한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버터랑 코코아도 이게 같은 맥락인 건가요? 아니면 네, 뭐 버터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코코아로 하면은 당연히 이게 재배 지역이 있고요. 이게 그 아프리카 쪽, 서아프리카 쪽 이제 코트디아보르나 가나 그쪽에서 음, 재배를 하는데 거기가 그 최근에 뭐 가뭄도 많이 심했고 뭐 당연히 병 같은 것도 좀 많이 돌았고 하니까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일 큰 기여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카카오래 코코아 함량을 줄이던가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고, 음, 네, 뭐 이런 기본 재료 값들이 계속 오르면은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계속되는 거니까 좀 신기해서 가져왔긴 했어요. 네. 여기에 관세까지 붙으면 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네. 어쨌든 그 다음은 이제 좀 정치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올해 미국은 대선으로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진짜 얼마 주, 안 남았죠. 다음 다음 주 주인가요? 네, 네, 11월 4일? 네, 4일이죠. 이미 사전 투표는 시작했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보통 이런 누가 우세하냐라는 조사를 할 때 또 음, 여론조사를 보통 실시를 하잖아요. 언론사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그렇죠. 방송사들이나 하는데 이제 최근 미국에서 되게 이제 공신력이 나름 있는 음,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면 보통 그 방식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조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전화를 한다든지 뭔가 뭐 그렇죠, 서베이 같은 걸 필아웃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 폴리마켓이라는 이건 예측 플랫폼이에요. 이것도 뭐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 플랫폼에서 특히 정치 관련한 이게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또 카우시라는 또 플랫폼이 이렇게 두 개가 가장 그 미국에서 인기 있는 플랫폼인데 이제 누구나 좀 정치적 이슈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왜 스포츠 베팅 하듯이 이것도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대선 주자다라고 했을 때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니까 음, 누가 더 우세한 것 같느냐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대중의 어쨌든 돈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대중의 심리를 나름 이것도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현재 폴리마켓이랑 카우시 둘 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60% 정도 이상의 확률로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이게 뭐 결국 까봐야 알잖아요, 사실. 까봐야 알죠. 까봐야 네. 알지만 여론조사보다는 정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2016년 대선 때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훨씬 그쵸. 우세했었거든요. 네,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이 폴리마켓 그러니까 베팅 마켓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였거든요. 이게 음,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다.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게 어쨌든 좀 신뢰 신빙성을 좀 얻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대선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원 그다음에 하원까지도 이 베팅 확률이 지금 이렇게 다 스포츠 베팅 하듯이 스포츠 베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세하게. 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현재 대중의 심리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최근 주식의 움직임도 확실히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주식들, 그러니까 그 트럼프 테마주를 포함해서 음, 네, 엄청난 상승을,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이 다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 이게 어, 지금 점점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느낌을 주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리스도 원래는 이제 라이브 인터뷰, 그러니까 생방송 인터뷰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팍스랑도 한번 진행을 했고, 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판세를 이제 어쨌든 뒤집으려고 하겠죠. 해리스 어, 선거인단과, 그러니까 해리스 팀 자체에서는 뭐 이걸 가볍게 보진 않을 것 같은데, 여튼 미국이 되게 단순하게 그냥 popular vote로만 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electoral college까지 이제 맞아요, 완전 맞아요. 복잡하잖아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한 음, 가지 더 나아가서 경합주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국으로 따지면 단순히만 이제 중요해서. 네, 네, 특정 그 도들은, 그러니까 특정 지역들은 이제 특정 정당을 뽑는 그런 관례 같은 게 미국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경합주들은 워낙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게 맞아요.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 음, 후보들도 결국엔 이 주들의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또 그쵸.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봤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그러니까 트럼프를 뽑으면 이 돈을 주겠다라는 건 아닌데 아, 그건 마치 아닌데, 마치 아,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펜실베니아였나요? 특히 경합주. 그냥 경합주였을 거예요. 네, 네, 경합주에서 와, 뭐였죠? 그냥 vote for, 그러니까 투표, 페티션을 사인을 하는 네, 건데, 피스톤 사인하면은, 그게 뭔가 그 freedom of speech랑 뭐 그다음에 gun possession이었죠. right to bear arms. 그러니까 네, 미국 컨스티튜션, 미국 헌법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 권리들, 권리라고 하나요, 그걸? 어쨌든 그것들을 좀 보장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그걸 침해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걸 페티션을 사인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 사람들 중에서 랜덤으로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1 million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뭐 환율 따져서 13억에서 14억 정도의 그 로또를 이제 뿌린다고, 경합주 한해서만. 그러니까 애초에 네, 그 아젠다를 서포트하는 게 어쨌든 공화당 쪽이 더 많으니까 이게 뭐 너무 표를 사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합법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에게 올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뭐 하는데. 당연한 수순이긴 해요.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를 보시면은 정부 서브시디로 살아가는 회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무리 스페이스X가 업계적, 국부적 탑이어도 이렇게 쏘는 거는 정부 자금 지원금으로. 규모가, 네. 예, 뭐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저는 음,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또 이렇게 칩스 액트라고 해서 그 어쨌든 민주당 집권에서 나온 정책이고, 오히려 그런 전기차를 그러니까 그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머스크 입장으로서는 그게 어쨌든 이 수혜를 받았을 텐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보면 어쨌든 이 전기차 이외에 다른 사업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X도 스페이스X지만 그렇죠. 뭐 스타링크도 있고 보링 컴퍼니도 있고, 되게 어쨌든 정부 말씀하신 그 정부 지원금을 토대로 어, 굴려야 할 사업들인데, 어쨌든 맞아요. 규제도 많을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뭔가 어, 계산을 약속, 해봤을 때 네,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을 했겠죠. 어,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민주당이 만약에 머스크가 민주당 쪽으로 지원했을 때 공화당이 되면은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는데 공화당 지원했을 때 민주당이 되더라도 뭐 전기차를 막지도 음, 않을 거고 그쵸? 되게 전략적인, 어떻게 네.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머스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베팅을 이렇게 하는 게 얻는 게 더 많긴 하죠. 그 포텐셜이. 음, 그렇겠네요. 거의 지금 공화당 그 기부 현황에서 탑3 안에 탑이죠. 들던데요. 네, 그 탑이죠. 네, 거의. 1,000억 이상 기부했다고 해가지고 천, 천억
이 심지어 뭐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이거 거의 그냥 근 1년 내에 지금 기부한 네. 금액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뭐 미국은 이게 일상이라 뭐 한국은 기업 총수들이 이러진 않잖아요. 큰일 나죠. 예. 큰일 나는데 뭐 미국은 이렇게 예, 그래서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직접적으로 나타내니까, 아, 난 누구 지금 지원, 그러니까 서포트한다. 맞아요. 이게, 그거에 있어서 뭐, 안 좋게, 그러니까 물론 안 좋게 보는 여론들은 어디에나 있겠지만, 음. 이게 사회적으로 뭐, 금기되거나 이런 게 아,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나름 투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확실히. 네. 예, 저도 이제 뭐 투표를 해야 해야죠. 되는데, 네. 예, 참 쉽지 뭐 않네요, 이게. 예.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예 한쪽 당이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국가적으로는 낫긴 하거든요. 뭐 정책의 진전이라든지, 네. 어쨌든 네. 그 국민들이 통합돼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음, 이렇게 반반 선거는 재밌긴 한데 암울하죠 좀. 음. 왜냐면은 당연히 이러면은 중간 선거 때 그 세네트든 하우스든 뒤집힐 확률이 크니까요. 예, 맞죠. 그러면 이제 그 정부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네.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니까. 네. 아예 그냥 아예 한쪽에서 확 쓸어버리면은 어느 쪽이어도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해요. 또 나중에 돌아봤을 때 판단도 쉽게 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권한을 줬고 그 권력을 줬는데도 뭘 그러니까요.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쨌든 잣대가 되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요. 다음은 뭐 다른 정당이 그치.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치는 저 항상 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근데 예, 워낙 핑계 달린 거니까요. 미국 대선은 일반 대선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정세와 연관이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에피소드마다 그래도 정치 이슈는 저희가 항상 네, 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얘기를 네, 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스몰 비즈니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음, 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 무조건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런 걸 어, 정보를 어디서 인터넷에서 찾거나 그죠 자료를 통해서 찾으면 그런 걸 좀 쉽게 전달을 하는 역할이니까 네, 만약에 이런 전략에 대해서 직접 실행에 옮기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세무사분이나 CPA분들, 그죠? 세무사분들이랑 꼭 상의를 하시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얘기할 내용이 결국에는 그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네, 그걸 운영하시고 계시고, 만약에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예요. 근데 자녀가 꼭 있어야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자녀에게 좀 일을 주고, 음, 그 나이에 맞는 일을 줘야 된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그 화면에 보이는 그 네, 디스크립션에는,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살인데, 뭐 회계 쪽을 뭐 담당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맞춘다면, 그, 그 나이에 합당한 일을 주고, 돈을 합법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샐러리를 주는 거죠. 음, 이제 여기서 샐러리를 주는 것만으로는 이제 어, 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체 자체의 어떤 세금 감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면 또 하나가 이제 결국엔 합법적으로 그 웨이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음, 보통 웨이지를 줄 때 페더럴 텍스랑 페이롤 텍스를 떼가거든요. 네, 네, 저 뭐 테드님도 아실 거고 그건 이제 일을 네, 하시니까 근데 이거를 연 2024년 기준입니다. 이거를 14,600불까지 주게 음, 되면 1년에 네, 페더럴 텍스랑 페이롤 텍스는 내지 않아도 돼요. 납세 와우, 때. 그러니까 그 14,600 이상을 줬을 때는 납세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마 이게 그 poverty line이었나요? 그걸 정확히 저도 네, 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탠더드 디덕션의 가장 미니멈 한 14,600불이. 음,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주면 그 아이들, 자녀들은 정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전혀 없고요.
물론 뭐 주마다도 봐야겠지만 이건 제가 연방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Federal Tax랑 Social Security 그다음 Medicare. 근데 이제 이거를 함으로써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결국 자녀가 무조건 18살 이제 이하인 경우에 보통 이거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죠. 대학 자금을 또 마련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해서. 뭐 뭐 적금을 그쵸.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긍정적인 건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뭐 물론 이게 뭐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되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경제관념에 대해서 어쨌든 터득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로서 좀 음,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냥 일을 네. 하지도 않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너가 뭐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 약간 이런 그쵸. 경제관념에 대해서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뭐 그런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보면은 물론 뭐 경제관념에 관심이 있어서 경제 같은 거에 많이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뭐 대학부터 이미 그런 걸 좀 주식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네, 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아닌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좀 되게 중요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 공교육에선 이런 걸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 관련해서 공교육은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서 뭐 이런 방법으로 좀 실제 본인 어떤 그 사업체 지출도 줄이고 그 세금도 줄이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음, 그 툴이지 않을까 도구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 어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세무사랑 꼭 상의를 하시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라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자녀가 나중에 생긴다면 꼭 이거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경제관념이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어 그쵸. 그렇게 해서 뭐 스몰 비즈니스 얘기는 여기일 것 같고 어 다음이 잠시만요. 아, treasury yield가 여기 있네요. 네네 이거 뭐 그거부터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미국 국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에피소드에서 좀 더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자 네네. 뭐 깊게 들어가지만 좀 간단하게 그래도 어 이제 미국 국채 하면은 이제 treasury bond라고 음, 불려요. 네. 근데 보통 이 bond 미국 국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만기 기한이라고 해서 이제 maturity date라고 음, 하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자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요. 음, 근데 이제 뭐 흔히 많이 아는 게 이제 단기 국채, 그러니까 treasury bill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다 1년 이하 네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할인가로 발행을 해요, 국채를. 그러니까 이걸 좀 예시를 드려야 되는데 할인가로 발행을 하고 그 만기가 딱 되는 순간 액면가로 다시 정부가 사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보통 이제 국채가 1000불 단위로 이게 발행이 되는데 어 할인가로 발행한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국채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990불로 샀다. 라고 하면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정부에서 1000불로 사가는 거죠. 그럼 저는 아, 10불의 차익을 받는 그쵸. 방식으로 되는 거.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그죠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뭐 3 months, 6 months 이런 애들이 다 단기 국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기랑 장기는 비슷해요. 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액면가 자체로 발행을 해요. 할인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발행을 하고 그 연이자 그 annual interest라고 하죠. 그걸 일정 기간으로 나눠서 지급을 해요. 음, 이게 좀 더 직관적인 거. 그러니까
그러네요. 단기가 좀 더 약간 이게 헷갈리는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장기가 중기랑 단기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연 이자를 그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눠 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중기가 이제 1년부터 10년 사이.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년 만기랑 10년 네, 만기를 비교하면 지금 10년 만기는 4.24죠. yield가. 그러네요. 근데 2년은 4.1. 그 차이가 0.14인데 아까 그 표에서 나왔던 차이가 정확히 0.14였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네,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많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가져와 봤고 사실 저희도 뭐 이걸 잘 아는 거라기보단 저희도 이걸 전달을 하고자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좋은 건 한국 국채까지도 저희가 배우고서 좀 비교를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한국 제가 국채까지는 모르니까. 제가 네, 가방끈이 좀 짧아서 일단은 미국 국채부터 일단은 좀 고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어, 알면 좋을 만한 어떤 이런 음, 경제 용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네, 그렇죠. 미국에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 꼭 한두 개씩이라도 저희가 꼭 가져올 생각이고 뭐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준비해 온 게 저희가. 뭐 딱히 슬라이드로는 준비가 안 되긴 한데, 네네. 어, 뭐 약간 마무리 토크로 하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뉴스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아울렛으로 가져오는지,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컴파운드 해주는 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언론사에 직접 구독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음. 여러 가지 있죠.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 한데, 주로 앤드류는 어떤 식으로 뉴스를 가져오나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음, 뉴스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좀 많이 읽긴 했었는데 뭐 뉴욕 음, 타임스나 근데 그쵸. 다 그 구독료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비싸지 않은데 굳이. 저도 지금 예. 개인적인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독료 내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튜브에서 좀 경제 맞아요. 관련 아니면 뉴스 관련해서 정치나 뭐 세계 경제 이런 걸 좀 다루는 분들을 구독을 해서 이제 좀 팔로우업을 하고 그쵸. 뭐 유튜브도 어쨌든 구독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뭐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이렇게 좀 유익한 것들도 저희가 맞아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냥 네이버를 보긴 하는데 주로 음, 예, 그걸 어쨌든 유튜브에서도 한국인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걸로 더 음, 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뭐 CNN이랑 박스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긴 하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 어쨌든 그 언론사마다 어, 정치적 좀 네, 그쵸. 그 색깔이 있으니까 편향되게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냥 이 같은 토픽에 대해서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저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는 편이고 왜냐면 이제 그것들은 다 무료니까 아무래도 음,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해서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주는 앱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을 이렇게 딱 음, 조합해가지고 종합해서 이게 관심 있는 그 딱 컨텐츠로 설정하면 그것들만 딱 보여주게끔 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근데 그래서 약간 애플 뉴스 앱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역할 비슷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봤는데, 뭐 구독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긴 했어요. 아, 근데 뭐 그런 서비스들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는 기자하셔서 그 신문지를 음, 매일 받았는데, 네네. 뭐 옛날에는 당연히 신문지 당연히 읽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뉴스 뭐 저녁 6시, 8시, 9시 되면 다 챙겨 보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음, 근데 뭐 미국으로 오고 뭐 하면서 TV는 좀 덜 보거나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엔 당연히 뭐 거의 안 보죠. 공중파 TV들은.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걸로 많이
지식을 얻고 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소스에서 왔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냥 보고 듣는다고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하지 말고 음, 어 이게 어느 소스에서 왔지? 이게 과연 사실인가? 아니면 이게 뭐 내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어떻게 대비되는 가 그런 거를 이제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게 뭐 음, 저희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 세대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뭐, 심리 용어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왜 본인이 원래 생각하던 어떤 그러니까 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됐던 간에. 그쵸.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걸 전체가 큰 그림으로 좀 더 보려는 성향보다는 좀 더 내가 음, 이미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게, 그걸 좀 증명하는, 그러니까 그걸, 맞아요. 내가 맞았어. 예, 네, 그런 바이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피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뇌를 많이 쓰는 거를 그 아무래도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네, 예. 뭐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 그쵸. 예.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최대한 그래도 나름 음, 너무 그렇게 편향되거나 좀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으려면 음, 그렇게 노력을 해서라도 예, 좀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맞아요. 하긴 합니다. 뭐 습관을 들려고 하는데 매번 쉽지는 않네요. 네. 쉽진 않으니까. 여튼 그런 사실 이 팟캐스트를 저희가 하는 이유도 어쨌든 하나의 비슷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저희도 저, 이런 거를 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인 거죠. 그걸 전달해주는. 맞아요. 저희도 사실 편향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예. 네, 이게 노력을 해야 돼. 왜냐면은 뭐 살고 있는 지역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가 있어서 그쵸. 어 최대한 그런 거 영향 안 받고 이제 주체적인 자체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네, 것 그렇습니다. 같고 뭐 항상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찾아뵈려고 하고 있긴 한데 지난 3주간은 좀 많이 바빴어 가지고 그렇죠. 텀이 길어져서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유익한 소식, 뭐 네, 정보나 이슈 같은 것들 항상 잘 정리해서 들고 올 테니까 뭐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